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오늘은 18편째입니다. 18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요거 제작 담당하는 왕 PD님이 어디 학회 가셔가지고 유튜브 올리는 건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17편에 이어서 바로가 아니라 며칠 뒤에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가 무려 구독자 수가 200만 명, 한자가 잘못됐습니다. 200명입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 대여섯 명 회원님들 모시고 이집트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한 5분 정도 모시고 1년 공부해서 한 450페이지짜리 이집트, 유물로 있는 이집트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그때보다 무려 한 3-4배나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주시기 때문에 더 힘을 갖고 유튜브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좋은 콘텐츠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혼맥에 대해서 콘스탄티누스 왕조를 다루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실 결혼이 중세 유럽의 왕실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어떤 정략 결혼 그동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이제 복잡한 또 종례혼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황제 가문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황실의 종례혼이나 또 정략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 생산혁명, 예술혁명, 금속혁명, 문자혁명을 인류사 유라시아의 중심인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유적의 색을 집어넣는데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서 38개 탐방지를 돌면서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복잡하게 돼 있는 이제 탐방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이슬람하고 튀르키예의 유적, 몽골까지 이렇게 되고요. 남색으로, 제가 좋아하는 남색으로 표현된 거는 그리스 로마 유적지고요. 붉은색이 되어 있는 건 이제 구약이나 신약과 관련된 기독교 문명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늘색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신석기나 구석기 유적지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고,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철기 문명의 주역인 히타이트의 유적지, 이렇게 된 거니까 대략 지금 이렇게 잡탕밥 잘 비벼지듯 튀르키예 전체 어떤 국가의 유적지들이 이슬람,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기독교, 또 히타이트, 선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 유적도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다 이제 탐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슬람과 튀르크 관련된 유적지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로마 유적지. 그리스는 없어요. 여기는 튀르키예 전체로는 그리스 유적지가 있지만 이스탄불 자체에는 이제 그리스 유적은 없기 때문에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로마 유적지가 되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공원입니다. 유적은 아니고 공원이고, 녹색으로 가운데에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 그러니까 오리엔트라는 게 뭐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부터 시리아, 레바논, 메소포타미아로 해서 이집트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반달로 생긴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역사 고고학에서 얘기할 때 오리엔트인데, 얘가 이제 인류 신석기 농산 문명의 남상이 되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출토한 유적들을 갖다가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에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또는 루브르나 이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 이런 데 아니더라도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에도 관련 유물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탐방 명소죠.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 붉은색으로 쳐놓은 거,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과 관련된 이런 이제 로마 후계 왕조는 세베르스 왕조,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콘스탄티누스 왕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발렌스 스토교라는 유적을 이스탄불에 있는 유적을 소재 삼아서 발렌티니아누스 왕조를 살펴보고, 히포드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스탄불을 탐방했을 때에 주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성 소피아, 아야 소피아나 블루 모스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의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지역의 국가의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유적은 히포드롬입니다. 그래서 이 히포드롬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할 건데 히포드롬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마지막 왕조인 테오도시우스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고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함락이 될 때 저것이 단순하게 기독교 문명, 즉 로마 문명의 어떤 그 동지중해 연안에서의 멸망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현대의 어떤 그 국제 질서를 낳은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분 퀴즈. 그동안 이제 허무 퀴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품격을 갖춰서 1분 퀴즈라는 말로 1분 동안 몇 개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받았다. 아니다. 야, 오늘 이렇게 애써서 6층까지 올라오신 보람이 조금 이따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을까? 임종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왠지 그죠? 왠지. 네. 자, 콘스탄티누스 사후에 그 아들들이 로마를 분할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콘스탄티누스 사후에 로마가 그러면 몇 개로 분할이 됐을까요? 자, 일단 2개 한번 손들어 보세요. 2개로 분할됐을 것이다. 자, 3개로 분할됐을 것이다. 한 2분 들으셨어요? 4개로 분할됐을 것이다. 여기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또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아들들에게 제국이 상속이 될 때 굉장히 매끄럽고 순조로울 것이다. 순조로웠을 것이다.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이제 오늘 강의를 그까지 따라오시면 흥미롭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로마를 통합한 단독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이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저도 그랬고 그냥 콘스탄티누스 대제 뒤에 로마가 분할이 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아들들이 어떻게 나눴는지 요거는 사실 자세하게 다룬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이걸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왕조를 정리하는 이런 3개의 소주제로 이제 오늘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서로마 통합 단독 황제가 되는 얘기.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살펴봤냐면은 316년부터, 그러니까 313년에, 그러니까 312년에 동로마 이제 312년에 서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센티우스를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서로마를 밀비오 전투에서 장악을 했고 312년에 동로마에서는 그 갈레리아누스 총괄 전체 총괄 황제이자 동로마 황제가 병사한 뒤로 아파서 죽은 뒤로 이제 어떤 다시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에 이제 리키니우스가 동로마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서로마는 콘스탄티누스, 동로마는 리키니우스가 장악이 됐고 그 둘이 313년 그 밀라노에서 모여가지고 밀라노 칙령까지 한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사이좋게 잘 갔느냐, 이게 이제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의 그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이 자신과 싸움에서 패해서 자결했던 장인이죠.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과거 이제 서로마 황제였죠. 막시미아누스의 큰딸. 여기서 제가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난 시간 강의에서 제가 지난 시간 16편, 17편 강의에서 제가 약간 혼동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바로 잡는데,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큰 딸이 테오도라, 작은 딸이 파우스타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큰 딸 테오도라를 친딸로, 그리고 작은 딸 파우스타를 의붓딸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밀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큰 딸 테오도라는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의붓딸이고, 그리고 작은 딸 파우스타가 재혼한 부인이랑 낳은 친딸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딸 구분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큰 딸 테오도라가
콘스탄티누스 아빠인 콘스탄티우스의 부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재혼해서 새로 자기가 낳은 딸, 작은 딸 파우스타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나시죠? 이모, 항렬 이모로 결혼했다는 거. 그게 콘스탄티우스는 막시미아누스의 부인이 될 꼬는 딸이고, 그리고 작은 딸 파우스타,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랑 결혼한 딸이 막시미아누스의 친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12년에 막시미아누스가 자기 사위인 콘스탄티누스랑 싸우다가 자결한 거는 결국 자기의 친딸의 남편, 즉 사위랑 싸우다가 자결한 거니까, 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황제 등극 과정,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숙청 과정을 보겠습니다만, 피도 눈물도 없는 제국의 어떤 그 제2 그 계승 과정,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이 리키니우스는 그럼 뭐냐면은 그 막시미아누스의 친딸인 파우스타가 콘스탄티누스 이 파우스타 말고 이 파우스타의 언니인, 즉 막시미아누스의 읍딸인 테오도라가 낳은 딸, 즉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딸이 이제 콘스탄티아인데, 이 콘스탄티아랑 이 리키니우스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랑 리키니우스랑은 이제 천한 매부사인데,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테오도라가 낳은 이 딸이 되는 거죠. 콘스탄티아. 콘스탄티누스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그 이복 여동생을. 그렇지만 이제 잔인한 일이 이제 뒤에 벌어져요. 왜냐하면 둘이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을 결혼시킨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랑 이제 패권자리를 놓고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13년 밀라노 칙령을 만들고 사이 좋던 시절 3년 뒤부터 둘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동생이랑 이제 의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여동생 콘스탄티아가 이쪽 그 리키니우스 20살 때 시집을 갔잖아요. 48살 리키니우스랑. 그래도 가자마자 아들을 낳았어요. 이 리키니우스 이제 신난 거지. 딱 아들이 나왔죠. 리키니우스 2세. 그 아들이 나오고 막 좋아지는데, 이제는 친정 오빠랑 남편이랑 로마 제국에 한 자리를 놓고 싸움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324년에 리키니우스가 여기 안 적혀 있구나. 여기 니코메디아하고 이스탄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스탄불 시가지의 아나톨리아 지역에 크리스폴리스라가 있는데, 여기서 324년에 리키니우스가 최종 패배합니다. 최종.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24년이 되면 전체 로마를 콘스탄티누스 혼자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독 황제 통치 시대를 맞은 건 좋았는데, 저 리키니우스, 메제, 사랑하는 여동생의 남편 메제 어떻게 했을까요? 잘 살게 두었어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은퇴를 시켜요. 일단 물러나셔. 은퇴를 시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테살로니키로 은퇴를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면 테살로니키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테살로니키는 이제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예요. 굉장히 대도시인데, 옛날 마케도니아, 즉 그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이면서, 그리고 현대적으로 도시가 꾸며져 있는데도 유적도 많고, 바닷가를 바로 아테네와 달리 바닷가를 바로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기 딱 좋은 데가 바로 테살로니키인데, 지금만 그렇겠어요? 옛날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살로니키에 황제들이 주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리키니우스도 저희 가서 은퇴해가지고 이미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뭐 딴만 먹기도 어려운데 그걸 둘 수가 없잖아. 왜?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은퇴해서 물러났더라도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아들도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왕조 가문의 출발점이 콘스탄티우스의 혈통을 이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시미아누스 혈통까지 같이 이어서 리키니우스 2세가 콘스탄티누스보다 사실은 제국 혈통으로만 따지면 정통성이 더 우수한 거죠.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니우스 325년에 바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조카인 리키니우스 2세까지
바로 죽여버립니다. 네.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굉장히 참 뭔가 좀 자, 이제 이건 서막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아는 굉장히 이제 상심했죠. 그게 어떻게 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너 그냥 뭐 내 궁정에 와 살아라 해서 이제 오빠 궁정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거 뭐 살겠어요? 남편도 잃고 뭐 그 피 같은 자식 죽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살다가 그 흔적이 남은 데가 그 오늘날 루마니아의 콘스탄티아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썩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루마니아라고 하는 낭만적인 이름과 달리 도시 자체는 뭐 그렇게 비가번쩍하지는 않은데 저건 바닷가에 어떤 그 콘스탄티아의 슬픈 뭐 그런 잔영이 남아있는 뭐 그렇게 좀 고즈넉하지만 썰렁한 분위기의 콘스탄티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로마 유적이 꽤 남아 있습니다. 330년에 죽는 이게 리키니우스 2세예요.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앳되잖아요. 몇 살에 죽었어요? 8살. 아이고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손녀딸 춤인데 그 귀여운 나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애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애가 아니지. 동로마 제국의 공동 황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전체 로마에서 동로마 제국 황제이기 때문에 아들을 공동 황제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동 황제니까 이렇게 주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외삼촌 잘못 만나가지고 8살에 명을 달리했죠. 굉장히 귀여워요, 그죠? 눈알이 똘망하니. 이게 콘스탄차예요. 콘스탄차. 이게 콘스탄차 역 같은데 8시 제가 몇 시에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박물관에 남아 있고 저 뒤로 보이는 회색 건물 있잖아요. 그게 바닷가에 있는 그 로마 빌라 건물이에요. 그 바닥에 모자이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내부로 들어가면 넓은 모자이크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스탄불 모자이크 박물관일 때 동로마 제국 그레이트 팰리스 대궁전의 그 페리스틀리움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바닥 모자이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저렇게 뭐 현대식 건물 같습니다만 그 바닥은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 여기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쫙 길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 하나가 이제 한 3mm, 4mm, 좀 크면 5mm 정도 되는 작은 대리석 조각이에요. 그거를 색깔별로 전부 잘라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지안테프나 우리 튀르키예 가지안테프나 안타키아의 모자이크 예술의 보고인 박물관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 제가 모자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돌 까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1m 이상을 땅을 파가지고 아주 층별로 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그 모르타를 치고 그 위에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2000년 가까이 돼도 저렇게 원형으로 그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로마의 이제 토목 건축력이자 예술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죠. 284년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여기 있는 비잔티움 밑에 니코메디아 있죠. 동그라미 쳐놓은데 니코메디아에서 이제 황제가 되고 제국을 분할 통치를 시작한 뒤로 이제 324년에 단일 지배 체제가 다시 된 거다. 이렇게 됐고 그 과정에 이제 33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사망을 해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몇 살에? 45살에 죽었을 것이다. 되게 이제 첫 번째 용감하게 들으셨어요. 이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여기 지중해 시간 여행의 퀴즈는 이렇게 남들이 안 들 때 손을 들면 크게 남거나 쫄딱 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55살에 죽었을 것이다. 한 두 분들 65살에 죽었을 것이다.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75살에 죽었을 것이다. 75살은 이제 왠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한 저 정도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제 참고로 이따 옥타비아누스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나 오늘 나오나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옥타비아누스 얘기는 그럼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꽤 오래 살았는데 65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꽤 사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
다른 황제들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고, 예. 요즘 관점으로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죽어요. 페르시아 그 나이에 또 원정을 준비해서 죽었는데, 요게 이제 그 비슷한 시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아시아 역사로 치면 이제 징기스칸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징기스칸이 이거랑 비슷해요. 그럼 징기스칸도 왜 죽었냐면 그 원정 준비를 하다가, 네, 금나라하고 서하 원정을 준비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징기스칸 기록적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의 후손의 대칸들은 다 일찍 죽어요. 결국 이제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건데, 일찍 죽으면 제국이, 위대한 황제가 일찍 죽으면 왜 제국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렇지.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학위만 없으신 이제 박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죄의 다툼에 휘말리면서 제국의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원정 준비하다 여기도 쓰시고, 저는 아직 뭐 65살은 안 됐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옆에 이제 이제 그 니코메디아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온천 치료를 받다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히에라폴리스, 튀르키예 히에라폴리스한테 거기 이제 온천이 있잖아요. 파무칼레 가면. 그때 이제 목욕 문화하고 온천 치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온천 치료가 굉장히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휴양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임종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5년에 19년 정확히 19년 20년 통치를 마치고 자진 은퇴한 뒤로, 그 다음에 제국의 총괄 황제를 갈레리우스를 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레리우스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자기가 너무 아프게 되니까 아유 이거 뭐야 기독교 좀 이렇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콘스탄티누스도 이제 죽기 직전에 애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원래부터 이제 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었고 또 허용해줬고, 그리고 늘 기독교 인사들이 가까이 뒀고, 특히 이제 이 에우세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지하게 친하게 지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임종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특기해 볼 만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서유럽에 있는 주요한 박물관들을 다니면 로마 황제들 조각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탄압했다 해서 기독교 시대에 많이 황제 조각들을 다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아야소피아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상 숭배라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 황제들이 그 8세기 이럴 때 그 성상 파괴령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성인들의 조각이나 이런 것도 파괴를 하기 때문에 황제 조각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주로 대부분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콘스탄티누스 조각이 살아남은 이유가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첫 기독교 황제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조각을 이제 이게 살아남았고, 우리가 이제 로마를 탐방하면 그 로마 포럼 옆에 카피톨리니 언덕이라고 있거든요. 그 카피톨리니 언덕에 카피톨리니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로마율의 보고죠. 그 앞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상이, 청동 기마상이 있어요. 요거는 복제품입니다. 진품은 그 안에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청동 기마상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후대 사람들이 그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내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덕에 커다란 동상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사도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딘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묻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즈미트냐, 저게 이제 니코메디아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가 열렸던 오늘날의 이즈니크는 이제 호두가족인데, 사망지가 이제 이즈미트인지, 그러니까 니코메디아인지 니케아인지, 요거는 좀 제가 찾은 자료로는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좌우한
콘스탄티노플보다는 훨씬 한적하고 좀 더 휴양하기에 적절한, 제가 볼 땐 니케아 쪽이 더 휴양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이제 끔찍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어떻게 숙청이 이루어지는가? 일단 5월 22일 날 아주 꽃피는 장미가 만발하는 계절에 이제 이 신의 곁으로 갔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가 첫 부인 헬레나한테 낳은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잖아요. 근데 막시미아누스 그 서로마 황제랑의 딸인 그 테오도르랑 결혼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헬레나를 버리고 두 번째 부인 테오도라와 사이에 자식을 많이 뒀어요. 그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죽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의붓딸인 테오도라가 낳은 자식들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형제들하고 거기서 나온 조카들을 다 죽입니다. 대숙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이 이복 동생들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하고가 대부분이 몰살이 됩니다. 몰살. 특히 이제 달마티우스니 조카예요. 콘스탄티누스의 한니발리아누스니 이런 이제 뭐 굉장히 좀 능력도 인정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정통 그 손자들이잖아요. 굉장히 능력도 인정받았고,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간 동안에는 영토도 좀 분할하고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죽고 나서 이제 다 참살이 됐죠. 예. 누가 살아남았냐면 율리아누스하고 갈루스라고 하는 둘만 살아남았으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그 이복 동생의 아들들이니까 뭐 조카들이죠. 이 둘이 살아남았어요. 왜? 너무 어렸어, 제돌은. 그러니까 너무 깐나게니까 일단 제돌은 살려뒀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누가 숙청을 했느냐? 누가 숙청했느냐? 이렇게 얼굴 크신 콘스탄티누스가 숙청을 했겠느냐? 아니, 누가 숙청을 했겠느냐? 근데 이 숙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누가 숙청했냐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주요 사가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에우세비우스, 아주 뭐 콘스탄티누스의 그 일종의 기독교 절친이자 아주 주요 역사가인데, 콘스탄티누스의 어떤 어떤 군인들이나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냐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개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를 아주 성군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쓰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에우세비우스는 그래서 숙청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초기 교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 막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에우세비우스인데, 이 사람은 숙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조시무스라는 또 교회 역사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이 주도했다. 이게 이제 제가 봐도 이게 좀 저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아무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조시무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들들이 주도한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필로스트루기우스 이렇게 크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교회 역사, 이 사람은 아리우스파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군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설득력이 제가 볼 때 약간 낮은 게, 군대가 주도했으면 그 다음에 군인 황제가 나와야죠. 군대가 주도를 했으면. 근데 이제 군인 황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범인은 누구다? 는 모르지만 자관 그 숨기려는 사람이 범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각자 요거는 정확한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각자 우리 회원님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 명 더 있네.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이 배후다. 그죠? 이게 4명을 제가 지금 소개했는데 그중에 2명이 누구를 의심한 거예요? 아들들을 의심했죠. 네. 아들들. 그러면 이제 아들들을 유력한 범인이라고 보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는 생전 시에 숙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안 했다. 이미 이제 자기 매제 리키니우스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제와 자기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낳은 아들 조카인 리키니우스 2세 죽인 것까지 이제 배웠는데 그 뒤로 또 누구를 죽였는지를 보면 우리 회원님들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자기 친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첫 부인 미네르비나가 낳았던 큰아들 크리스푸스를 죽입니다. 326년에. 그때 21살이었는데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우스 입장에서 보면 장손이죠. 예, 크리스푸스가. 네. 근데 죽였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랑 비교하면 이제 중종이 있는데 중종의 이제 큰 아들이 인종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부인인 문정왕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인 명종을 올리려고 큰 아들 인종을 이제 그 첫 단경 무슨 왕후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큰 아들인 인종을 갖다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황후인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의 그 두 번째 딸인 파우스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두 번째 부인 파우스타 측의 음모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파우스타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럼 몰라요. 정확한 건 없기 때문에 어쨌건 큰 아들 크리스포스가 죽습니다. 21살에.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마누라 황후를 죽입니다. 야, 뭐 이유는 몰라요. 근데 죽인 게 또 놀라워요. 어떻게 죽였냐면 증기 가마에서 증살 쪄 죽인 거예요. 푹 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회원님들 정말 그 바깥 사장님들 이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돈 못 버시더라도 감사하고 우리 한 시각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참 뭐 그리고선 이제 자기 조카를 또 죽인 거예요. 리키니우스 2세. 그러니까 리키니우스 2세를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 큰아들 죽이고 자기 부인 죽이고 조카 죽이고 조선 왕조에서 뭐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누구죠? 영주. 그리고 의심되는 인주. 소현세제를 뭐 거의 죽였을 거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해서 인조, 영조를 능가하는. 왜냐하면 부인까지 이렇게 죽이. 네. 권력이 뭔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워낙 자식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도 자기 이제 아빠가 필리포스 2세가 이제 뭐 자꾸 정통.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엄마 올림피아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드리아나에 있는 에피로스라는 이제 그 왕국 출신의 공주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정통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에피로스 혈통인 알렉산더는 이게 그 정통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반쪽짜리 아니냐 막 이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또 불끈불끈 하잖아요. 한불끈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아빠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 최대 귀족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랑. 거기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암살됐잖아요. 그럼 범인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크리스푸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푸스의 주화가 있었다는 거는 이미 21살 죽기 전에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거라고 봐야죠. 주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죽은 리키니우스 2세 나오고.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미궁이에요. 필리포스 2세가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포스 2세가 자기 딸 결혼식에 피로연하다가 암살당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였냐면 경호인 파우사니우스가 암살했는데 이자가 또 현장에서 즉시 사살돼요. 이게 비슷하죠? 누구랑 비슷해요? 케네디, 오스왈드. 우리 박호 선배님 말씀대로 오스왈드 범인이 TV에 중계화면 앞에서 권총으로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암살의 진실은 영원히 누구? 미노타우스가 살던 레버린트 미궁 속으로 다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것도 바로 현장에서 죽여버리니까 배우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죽자마자 바로 누가 왕이 됐어요? 알렉산더가. 야, 의심이 돼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서 초점은 이거예요. 되자마자 다 숙청한 거예요. 자기 뭐 이복 형제들 뭐 그냥 또 뭐 이복 동생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다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자기가 33살에 갑자기 죽었을 몰랐겠지. 죽었을 때 왕실을 누가 지켜줄 거야? 예, 다 죽이고 났더니. 예. 자완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그리스 공부할 때 한번 보시고요. 이 이제 알렉산더의 즉위 뒤에 벌어졌던 어떤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알렉산더의 아빠인 필리포스 2세가 BC 332년에 이제 암살이 되거든요. 자신의 딸,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이죠. 딸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경호원인 파우사니우스한테 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도대체 이거를 경호원을 시켜서 암살시킬 거냐?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범인인 파우사니우스가 현장에서 또 바로 살해가 됩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그 암살범인 오스왈드가 TV 중계가 되고 있는 생중계 현장에 바로 또 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이 영원히 미궁으로 빠진 것처럼 이것처럼 필리포스 2세의 암살 배후도 영원히 미궁으로 빠진 거예요. 암살범이 바로 살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암살범이 살해된 뒤로 바로 알렉산더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서는 왕위의 경쟁이 될 만했던 그런 왕족들을 다 숙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인, 즉 아빠 필리포스 2세고 또 마케도니아 귀족 중에 부인으로 새로 얻었던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어린애 모두 다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외갓집 마케도니아 대귀족도 다 숙청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복 형제나 이런 사람들도 다 숙청하고 해서 제위 계승이나 나중에 정통성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왕족들을 다 숙청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